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분들, 괴롭힘 당하셨던 분들에 대한 수상 개인의 솔직한 마음이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 역사 인식에 대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 전면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몹시 당혹스러워합니다. 가상화폐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저를 향해 서민 코스프레, 약자 코스프레 한다는 비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끼고 아꼈지만 지인들에게 쓸 때는 항상 넉넉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서민 코스프레라는 말입니까? 코인에서 코인으로 현금하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부도가 나는지, 악의적으로 나는지. 가진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됩니까? 김남국 의원이 정말 틀어진 운동하시고 다니고 실제로 그럽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런 가상화폐 사건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도덕성 위기, 이중적인 모습 이런 것의 가장 어떤 결정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분명히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백 반장 오랜만이네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국장. 지난주 보니까 백 반장이 맹활약하던데 아 정말요? 네, 이번 주도 짧게요. 국장님이 없는 정치부회의는 정치부회의가 아닙니다. 도멘토 지금 째려보고 있어요. 네, 자 여야 정치권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자 지금이 5시 1분인데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에서는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 중이죠. 네, 오후 4시쯤부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네. 윤리위는 각종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뒤에 오늘 중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당 안팎에서는 당원권 정지 1년 수준의 중징계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우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사실 총선 출마를 막는 거는 정치인들에게 사형 선고나 네. 다름이 없잖아요. 당내에서는 징계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참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내에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가처분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준석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경징계를 할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딜레마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동정론도 있다는 얘기를 네. 들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전 대표가 받았던 징계와의 형평성 문제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죠. 사실 그래서 두 최고위원이 자진해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게 또 일종의 네. 대안으로 거론이 됐잖아요. 그 대안은 물 건너간 거죠.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태영호 의원은 오늘 우리 당과 지도부가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일부 당원이 징계 반대를 위한 서명에 나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사퇴할 생각이 있었으면 윤리위에 나오지 않았을 텐데 네. 조금 전에 두 사람이 윤리위에 출석을 했죠. 네. 충분히 소상하게 이제 소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을 놓고서 지금 이제 정치권의 공방이 아주 뜨겁잖아요. 네. 김남국 의원이 오늘 여러 차례 본인의 입장을 추가로 내놓은 거죠. 맞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낡은 운동화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청렴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해왔죠. 하지만 김 의원이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큽니다. 김 의원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평생 짠돌이로 살아왔다며 서민 코스프레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끌어오기도 했습니다. 72억 원 자산가 김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고 나는 서민 코스프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는데 네. 저희가 상황실에서 관련된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고요. 들어갈 거죠, 백 반장도? 같이 들어가도 되나요? 같이 네. 갑시다. 네.
자, 백 반장이 왜 같이 들어왔냐면 지난주 본인 입으로 예고했던 대로 박준호 마커가 휴가를 훌쩍 떠났습니다. 아직 사인은 제가 안 했는데 아무튼 휴가를 떠났고요. 자, 이번 주 주미는 백 반장이 맡을 예정이고 늘 그렇듯이 더 잘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백 반장, 유체커 조멘토,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고요. 유체커 이제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됩니다. 류 실장, 톰과 제리, 박마커 없는데 괜찮아요? 너무 편합니다. 백 반장도 오늘 너무 좋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표정은 되게 좋아 보여요. 네, 박마커가 지금 상당히 좀 또 국장도 오시고 해서 좀 그러니까요. 편안하네요. 네. 아니 근데 정의원 분들이 뭐 박마커 괜찮냐 뭐 이런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박마커 오면은 제가 뭐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참에 한번 아닙니다. 네. 자, 류 실장, 기시다 일본 총리가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간 거죠.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한일 의원연맹과 경제인들과의 만남을 끝으로 하고요.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서는 정치권에서 정반대의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 이렇게 호평한 반면에 민주당은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 셔틀 외교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차를 놓고서도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데요. 잠시 후에 유체커가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정의원들이 뭘 하는지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짚어볼 포인트가 많습니다. 서둘러서 가도록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낮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와 관련해서 지난 회담 때와는 다른 발언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유감 정도에 그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래 언급되던 양자 검증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유체커입니다. 복국장의 복귀와 함께 뉴스픽 5도 돌아왔습니다. 월요일에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개인적 유감, 검증 말고 시찰, 두 번째 영장, 일가족 참변, 지겨워로 가져왔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속파원 출동은 안 해도 되는 대신에 한일 스쿨을 가동시켜 봅니다. 오늘 풀어드릴 단어는 바로 셔틀 외교인데요. 원래는 첨예하게 대립 중인 양국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제3국을 활용하는 외교 방식을 뜻합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에선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목적으로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한다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워낙 복잡한 한일 관계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뒤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습니다. 이번에도 12년 만에 복원된 건데요. 기시다 총리의 이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네, 바로 강제동원 피해자를 향해 새롭게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던 입장에서 일부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결단에 한일 관계가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려 한다고 치켜세웠고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도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이 물 반잔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위해서 반 컵의 물잔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느낌을 갖는다. 또 그러한 일본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서도 전 평가하고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입장 표명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여전히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언급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만 있는 게 아닐 텐데요. 1998年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と明確に申し上げました。 절대 사과라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내각의 전체적인 생각을 개선한다라는 것은 그 아베라든가 스가의 생각도 그냥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내각의 생각은 강제 동원은 그거는 강제 동원이 아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유체이탈 화법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혹독한 환경을 만든 주체는 일본인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새롭게 나온 발언, 본인의 심정을 이야기한 거라면서 개인적인 유감 표명으로 뜻을 축소했습니다. この言葉はこの当時、苦しい思いをされた方々に対して私自身の思いを率直に語らせていただいた次第であります。 이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논조와는 상관없이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발언 부족하다는 평가를 우리 언론들은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말로 이번 유감 표명은 전적으로 기시다 총리의 결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도 인정했는데요.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은 아키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의제를 조율하는 자리에서 성의 있는 호응을 바라는 국내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오히려 아키바 국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전해달라 이렇게 당부했다는 겁니다. 그 뒤 이 문제에 대한 실무 협의는 더 이상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회담 중에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실을 밝힌 이유, 바로 다음과 같은 윤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겠죠.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제3자 변제를 맡을 재단에 이 일본 가해 기업이 참여하는 것조차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기시다 총리입니다. 그런데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면을 세워줬습니다. 일본에서 여전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 배상안의 번복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65년 그 청구권 협정과 또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현재 15분의 승소자 중에 10분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발언에서 이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요. 이 판결금을 수령했다는 표현을 두고서 다음 같은 지적이 가능한데요.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예.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소위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로 만들어버립니까? 일본 총리를 세워놓고 15명 중에 10분이 돈을 받았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돈을 받으면 되는 사람들, 애초에 돈을 요구했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까? 여권에서는 이런 디테일보다는 경제 안보 협력이라는 이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은 여권에서 나옵니다. 경제 안보 협력 좋다, 좋은데 과거사에 대한 결론까지 독단적으로 내리지는 말라는 겁니다. 위안부든 강제징용이든 독도 문제든 우리 확고한 입장이 있으면 일본 입장하고 다르면 다른 대로 다른 걸 놔두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를 협력하는 거는 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과거사 정리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내가 과거사는 내 방식대로 해버리겠다. 그거는 곤란하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픽은 검증 말고 시찰입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운용했던 회담 픽에서 계속 짚어드렸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정리해 볼 텐데요. 한일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부처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꾸린 시찰단은 오늘 23일에서 24일 파견합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韓国の方々に理解を深めていただくため、今月、東電福島第一原発への韓国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をお受け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그런데 여기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보면요. 이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요청한 사항이라는 점을 이 표현을 통해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에 따라 움직일 거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6月には IAEA の最終報告書が取りまとめられることが予定をされています。この報告書もしっかり受け止めた上で、我が国は国内の手続きを進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네, 이 IAEA 검증이 일본한테는 나쁠 게 없다는 점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었죠. 사실상 방류라는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현장을 둘러보는 셈인데요. 게다가 이 검증도 아니고 사찰도 아니고 시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찰단 파견이 오히려 일본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시찰이라는 것이 그냥 둘러보는 건데 한국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와 현지 조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다시 둘러보고 이런 건 이렇게 추가 조사를 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은 걸 놓고도 이제 다르게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뭐 이런 자세도 아니고 그냥 한번 둘러보는 걸 허용하겠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거의 뭐 문제가 없다고 그동안에 주장해온 것을 다시 한번 뭐 확인시키는 정도의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019년 우리나라는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WPO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최종 승소했는데요. 당시 항소심은 판단의 기준을 바로 수산물을 둘러싼 생태와 환경에 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찰단이 가서 이 생태와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데 힘을 실어줘 버리면 이 판결의 논거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찰을 갈 시간에 이 2년 동안 일본에서 받은 오염수 자료나 잘 분석해서 결론부터 내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와 안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당연히 예측이 됩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또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잘 흘러가나 안 가나 어떻게 방출하고 있나 이런 걸 지켜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다음 픽은 두 번째 영장으로 가져왔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 송영길 대표 당선을 위해 9,400만 원을 살포하라고 지시 권유하고 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죠.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영장 재청구됐는데 입장 혹시 있으실까요? 증거인멸 정황 포착됐다던데 어떠신가요? 판사님께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전 검사는 앞서 지난달 21일 이 첫 번째 심사를 받았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서 지난 4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요.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 일가족 참변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텍사스주의 한 교회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5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그중 4명이 미국 국적인 한인교포 일가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모 씨와 강모 씨 부부와 이들의 3살 자녀는 숨졌고 5살짜리 자녀는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현장에서 사살된 범인은 33살 남성인데요.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 극우 극단주의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네, 마지막 픽으로는 지겨워 살펴보고 갑니다. 영국의 찰스 3세, 현지 시간 7일 대관식을 열고 정식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In his name and after his example, I co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네, 65년을 기다린 왕관을 드디어 쓰게 되는 순간이었는데 5분 더 기다리기 힘들었던 탓일까요? 영국 스카이뉴스가 독순술 전문가의 분석이라면서 보도했는데요. 찰스 3세, 이 대관식 시작을 기다리다가 우리는 절대 제 시간에 못 맞출 것이라면서 지겨워라는 입모양이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찰스 3세, 지난해에는 이 서명 중에 펜의 잉크가 손에 흘러내리자 짜증을 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죠. 이와 더불어 의전병력으로 행사에 투입된 군인들이 풀썩 쓰러지는 모습들이 포착되면서 계속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한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데 일단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JTBC에서도 뉴스룸에서 이제 특집으로 그 정상회담 결과를 생중계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기시다 총리가 첫 방한 일정을 현충원 참배로 잡았잖아요. 이것도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1년 10월에 한국을 찾았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방문한 게 마지막이었는데요. 12년 만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앞서 이번 현충원 참배에 대해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이 이 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관례라면서 기시다 총리로서는 셔틀 외교를 재개한다는 자세를 한국 측에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당국자도 우리 언론의 관련 질문에 관례, 즉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기시다 총리는 한국 역사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현충원 방문은 그동안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를 시작으로 고이즈미, 아베, 아소 총리 등도 참배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총리가 참배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유감 표명보다도 현충원 참배를 더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은 기시다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다. 그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행동으로 좀 보여준 거 아니냐. 이 부분만큼은 저는 어느 정도 평가하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조금만 좀 재웠고 나머지는 오히려 한국에 사실상 요청하는 부분들이 저는 5% 정도밖에. 그러니까 50% 중에 5% 그러니까 현충원에 가서 그 퍼포먼스 그것뿐이라고 저는. 네, 일본 총리의 현충원 참배가 12년 만이군요. 제가 아까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왜 정정 안 해줬어요? 아 그러네요. 감히 정정하기가 좀 그래서. 회의 중에 제 얘기 잘 안 듣죠. 오랜만에 오셨는데 솔직히 말해요. 제 얘기 잘 안 정정하기가 듣죠. 좀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알고 정정하겠습니다. 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12년 전에 알았어요. 했고, 네, 알았습니다. 관례입니다, 관례. 알았어요. 네. 자, 기시다 총리가 이제 현충원을 참배할 때 일장기가 개항이 됐는데 민주당에서 이를 두고 비판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일장기 개항을 두고 가히 통탄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대한민국 한복판 국립현충원에서 휘날리는 일장기를 보면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순국 선열께 부끄러움이 가득하다면서 비판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 현충원 관계자는 외교부 지침에 따른 의전 절차라면서 외국 정상이 현충원을 방문할 때마다 그 나라 국기를 개항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현충원을 방문했을 때도 미국 국기가 개양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이 합의한 내용 중에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죠. 이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현지 동포사회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현지 원폭 피해자 대책특위의 권준호 부위원장은 우리가 기원하고 기원했던 일이기 때문에 매우 기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일본 총리의 위령비 참배에 대해서 직접 입으로 사죄를 말하지 않더라도 참배하는 것 자체가 사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교포 중에 실제로 강제동원 피해자도 많은 것을 안다.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과거에는 이분들의 희생이 많이 알려지거나 추모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동참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과거사에 대한 사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일부 진전된 측면은 있습니다만 역시 개인적인 유감을 밝히는 데 그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또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오늘 기시다 총리가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만났잖아요. 이 자리에 참석했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다는 거죠. 네, 아까 유체커가 발제 중에 전해드린 정진석 의원의 발언도 이 자리에 참석한 직후에 나온 거였는데요. 정 의원은 연맹 회장 자격으로 또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간사장 자격으로 오늘 오전 기시다 총리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이 한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아베 담화 시에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담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에 대해서 이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를 설득하던 기시다 외상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양국 정상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시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동검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회담 후속 조치에 철저히 임해달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아마 정부의 후속 조치가 좀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이니까요. 그 속보도 유체커가 좀 챙겨주기 바라고. 오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았어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개인적 유감에 그친 과거사 표명, 후쿠시마는 검증 대신 시찰. 일단 설화로 논란의 중심에 섰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 전 윤리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에 나섰는데요. 윤리위는 가급적 오늘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두 최고위원이 반발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 당 윤리위가 지금 이 시각 심의를 진행 중이죠. 두 최고위원을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성실하게 소명을 해서 윤리위의 판단을 받아야죠.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소명하실 계획인지? 여러 가지 윤리위에서 3가지 내용으로 소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소명할 예정입니다. 녹취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이나 최고의 행보와 관련해서 전혀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밝히겠습니다. 윤리위는 독립기구죠. 김기현 대표는 윤리위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징계 수위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꼈는데요. 오늘 윤리위 결과는 어떻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기대하고 있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 내에선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오독립 떨어지면은 가을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처럼 네. 제가 봐도 윤리위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중징계가 있지 않을까.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 오늘도 취소된 최고위, 떨어진 오독립이라는 겁니다. 최고위를 벌써 지금 2번째 취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영호 최고나 김재원 최고위와 함께 최고위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최고위원들 윤리를 앞두고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선 모습인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의 징계에 반대하는 탄원서 서명에 동참을 호소했죠. 태영호 최고위원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태영호 죽이기에 의연하게 맞서겠다면서 말입니다. 당 지도부에선 두 사람에게 마이크를 쥐어줘선 안 되겠다고 판단한 듯 싶은데요. 앞선 최고위에서도 사실상 징계에 반발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죠.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목소리를 키울수록 모레 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성과만 가려진다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해서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다 있고 또 얼마 전까지 방미를 다녀온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그리고 정상회담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는데 이런 주요한 이슈와 의제들이 이른바 최고위원 문제들의 정치 뉴스로 전부 가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더욱이 다음 주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도 예정돼 있죠. 때문에 정부 여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윤리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 스피드. 국민의힘 전 의원들이 다 광주에 내려가서 그 기념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김재원 최고 5.18 발언 문제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죠. 그때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오늘 윤리 열리면 밤늦게라도 저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어떻게 낼 것 같아요? 다만 윤리위의 결정에 두 최고위원이 순순히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권의 예상대로 중징계가 나온다면 내년 총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두 사람이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이유, 공천 때문이었다는 게 중론이죠. 김재원 의원이나 이 태용호 의원도 최고위원으로도 출마를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최고위원이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공천이 보장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최고위원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공천길이 막힌다면 이준석 시즌2 가처분 신청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에선 일단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총선까지는 시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반발한다든지 그래 되면 정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본인들도 쉽게 좀 수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두 최고위원의 숨통은 좀 열어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징계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당권 정지 1년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 못 나가는 이런 건데 저는 그게 가장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저는 적어도 총선 자체에 출마의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징계 수위는 조금 낮추는 대신 최고위원회에서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자는 겁니다. 어떤 최고위원 사퇴 본인들은 억울한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총선 자체에 출마할 수 있는 퇴로는 열어줘야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해법을 생각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사실 중징계 여부를 떠나 두 최고위원이 언젠간 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 국민의 입장에선 찜찜한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6개월이든 1년이든 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가 되잖아요. 그럼 6개월 뒤에 태용호, 6개월 뒤에 김재원 최고를 다시 또 회의석상에서 또 마이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으로서 계속 부담해요. 다만 두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사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미 사퇴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사죄와 좀 사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윤리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기는 좀 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윤리 징계 절차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국민들 눈에 자칫 정치적 거래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여나 솜방망이 징계란 말이 나온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겠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진 사퇴 수준이 아니라 자진 탈당까지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편 당내 비윤계에선 윤리 징계보다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특히 용산의 공천 개입 의혹, 진위 여부부터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징계를 너무 심한 징계를 받아서 내년 총선에 출마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면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보좌진들한테 했던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그 발언, 문제 발언 그게 사실이라고 만약 고백을 뒤늦게 해버리면 그거는 문제죠. 당 지도부는 태최고위원의 거짓 독백일 뿐이다.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죠. 그 대화 내용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만한 뭔가의 다른 계제는 아예 없었던 상황에서 둘 모두가 다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용호 의원의 독백 수준의 발언 딱 하나만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태최고위원의 해명을 그대로 믿기엔 물음표가 여전하다는 게 비윤계의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좌진 전체가 참석한 회의에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음에도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의원님 공천 걱정되시고 이런 거는 예? 그 회사에서 누가 상사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이번에 우리 부장님 뭐 그 임원 지금 못 하시면은 나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누가 직원이 상의합니까 부장님이랑? 그거는 좀 웃기죠. 대책위원이 과연 없는 말을 만들어 냈겠느냐? 정치권에선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합니다. 양쪽이 다 그런 일을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결말해질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태영호 의원이 듣지도 않은 걸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그냥 말을 만들어서 했다고는 보이질 않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두 최고위원의 설화. 윤리위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일단은 지켜봐야 할 듯한데요. 윤리위의 판단에 혹여나 불복한다면 과거 자신들의 발언도 한 번쯤은 뒤돌아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두 최고위원이 과거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당시 했던 말들로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마무리합니다. 위해를 가하고 있고 당이 망하는 것을 가장 촉진하는 지금 선두에 선 분이라는 인식이 있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유기정학을 당한 학생에게 반성문 쓰라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욕이나 하고 달려들고 교무실 유리창 깨고 하면 그건 뭔가 좀 다른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그 이준석 당대표 이제 징계 이후에 직무대행 체제로 넘어가면서 당이 대단히 안정감을 저는 찾았다. 지난 시기에 최고의 한 번 한다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도 대단히 가슴이 두근두근했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이 나갈까. 그리고 왜 언론 카메라가 다 들여다보는 데서 최고위원과 당대표가 다투는 모습이라든가 이건 정말. 네, 앞서 이제 뉴스픽에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이제 1박 2일의 방한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갔죠.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가 밤에 이제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거기 때문에 내일 조간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과 또 국민의힘 윤리위 소식이 또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설화가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가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른바 녹취록 파문이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국정 지지율에서도 좀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오른 34.6%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주 초반 국빈 방미 활동 성과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태영호 녹취록으로 대통령실의 당무 공천 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방미 효과가 증발해서 보완 마감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용산 입장에선 성공적 방미에 이어 이 기시다 총리 방안으로 이어지는 외교 빅 랠리를 노렸지만 녹취록 파문에 관심이 분산됐다면서 지지율 반전이 필요한 시점에 매우 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분석에 따르면 이번 녹취록 파문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거죠. 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0.8%포인트 오른 45.5%, 국민의힘 지지율은 0.3%포인트 내린 34.9%를 기록하면서 양당의 격차가 9.5%포인트에서 10.6%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동봉 의혹의 여진 속에도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 등 자구책 마련으로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파문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윤리위를 앞두고 정부 여당 지지율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그런 아마 지적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오늘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에 소셜미디어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방미와 한일 정상회담 성과가 조명받아야 하는 지금 저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돼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에게 그리고 당의 부담과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의 공천 개입 논란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는데요. 단언컨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이나 최고위 행보에 대해 저에게 언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에 출석하면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당 지도부도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입장을 전적으로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만 태 최고위원이 거짓말을 한 부분을 문제 삼겠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의 말을 좀 빌리자면요. 왜 보좌진들에게 거짓 독백을 해서 분란을 일으켰느냐라는 겁니다. 태 최고위원은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녹취록을 유출한 보좌진의 책임이라는 입장인데요. 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태 최고위원 측은 징계 수위를 보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이 재심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태 최고위원은 관련 질문을 받고 앞으로 이를 미리 가상에 대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록 유출자를 고발하겠다는 게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의 입장인데 당내에선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녹취록 파문은 본인이 거짓말한 거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일단 본인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 유출자를 고발하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는 딱 이재명스러운 것이다. 욕하면서 닮아가는 거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온갖 범죄 혐의와 비리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태 최고위원도 녹취록 파문을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에 반대하는 탄원서가 당에 전달이 됐잖아요. 한 2만 2천 명 정도가 이제 서명을 했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중에 절반가량은 당원이 아니라는 보도가 추가로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반대를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자 가운데 46%가 가짜 당원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김 최고위원은 탄원서를 낼 당시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서명한 모두가 책임 당원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징계 반대 국민 모임이라고 명칭을 표시해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당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일반 국민을 가짜라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정치권에선 지난 전당대회에서 100% 당원 경선을 주장했던 때와 입장이 많이 달라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하나 보니까요. 아까 이제 태영호 의원이 그 녹취록 유출자를 고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태영호 녹취록의 유출자로 지목됐던 비서관 A씨가 오늘 경찰에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를 고소했다는 그런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일단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은 녹취록을 본 적도 없고 당연히 유출도 안 했는데 강용석 변호사 등이 5월 2일, 3일 유튜브에서 본인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 2021년 6월에 태영호 의원실을 나와서 지금은 국민의힘 다른 의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비서관이라고 하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징계 오늘 밤 결론, 가처분 신청, 이준석 시즌2 우려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아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갑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 규모의 코인을 보유했었다가 지난해 3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기 직전 전량 인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의무가 없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도 문제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해명 태도가 뻔뻔하다면서 구매 자금 출처부터 어떻게 그동안 했는지 자세히 밝히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다정회는 사흘 동안 쉬었지만요. 정치권은 사흘 동안 뜨겁게 달군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 2월 4일에 위믹스라는 코인, 즉 가상자산을 60억 원어치를 보유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김 의원은 이 코인을 같은 해 3월 초 전량 이출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3월 25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라고 하는 이 트래블 룰이 도입되기 직전이라서 더 논란이 일었는데요. 1,000만 원 이상 뭉칫돈이 움직일 경우에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걸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FIU는 이걸 이상거래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거래소의 보고에 따라 코인 거래 과정을 분석한 FIU는 김 의원의 투자를 이상거래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이 수사기관의 영장은 기각이 됐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은 FIU에 보고가 됐다면 수사기관도 문제 없다는 걸 잘 알 거라면서 이 모든 실명으로 거래를 했고 모든 거래 내용이 이렇게 투명하게 추적하고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식을 판 돈으로 2016년부터 코인에 투자를 해왔고 이체 내역도 다 남아있다라는 게 김 의원의 해명인데요. 김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큰 건 김 의원의 평소 이미지 때문이죠. 김 의원은 구멍난 운동화를 이렇게 신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원금을 보내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평소에 검소한 혹은 짠돌이 이미지로 좀 널리 알려졌는데 60억 코인 가상자산 보유자라니 이거 서민 코스프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인 겁니다.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을 본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다 라면 먹는 거예요. 라면이요? 네네. 근데 라면을 뭐 매일 먹을 순 없잖아요. 매일 라면만 먹어요. 아 진짜요? 네. 라면하고 만두하고. 이 가방은 뭐야? 늘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뭐 되게 비싼 거야? 저 연두색 저거는 뭐야? 많이 궁금하시죠? 이거 노끈이에요. 노끈이요? 노끈을 입고 나서 물려받은 거야 혹시? 아니요 무슨. 품 수지도 아니죠? 저희 노끈은 떨어져가지고 해놨나 이거? 네 떨어져가지고 고리가 끊어져가지고. 네, 김 의원은 오늘 이 서민 코스프레 억울하다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를 한다는 말이냐라면서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간 쓰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서 24만 킬로미터를 탔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국회의원 출마를 생각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행보죠.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요. 수십억 코인을 보유한 당사자가 본인의 세금 부과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몇십억 이르는 코인을 보유하고 그걸 밝히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게 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 논란도 불가피하다. 네, 반론도 있습니다. 관련 이 소득세법인데요. 이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법안이고 법안 발의를 할 당시에는 이 가상화폐가 폭락을 하면서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자 이런 여론이 높았던 때라는 겁니다. 가상자산 투자가 많은 당시 MZ세대 표심 잡기의 일환이었다는 건데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 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히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소득세 이거 유예는 모든 여야가 합의해서 했던 법안 아닙니까? 네,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 김 의원은 당시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그런데 1년 뒤인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에는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 관련 법안에 이 찬성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코인을 판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초 대선 때이기도 하죠.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80만 개 코인을 인출했다면 이를 매도하였는지 아직 보유하고 있는지 국민이 궁금해한다면 청렴도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청년 정치인 호소인은 대답할 도덕적 정치적 의무가 있습니다. 네, 김 의원은 그 코인, 다른 코인에 다시 투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상자산을 현금화해서 대선 자금으로 썼다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선을 440만 원 갖고 치렀다는 말이냐라면서요. 당시 이 ATM기에서 지난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출금한 내역 440만 원뿐이다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얼마를 어떤 코인에 투자를 했는지 또 출금을 하지 않고 보유한 현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가상자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문제지만요. 무슨 돈으로 코인에 투자했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죠. 김 의원이 코인을 보유했다는 때는 지난해 1월에서 2월 사이입니다.
이때 60억 원을 보유했다는 건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위믹스가 고점을 찍은 후 1, 2개월 뒤인 시점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202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인데 언제 얼마의 코인을 샀으며 무슨 돈으로 샀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다정의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이 9억 8천여만 원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만 국민의힘은 이 주식을 판 돈으로 코인을 샀다라는 거는 김 의원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 증권 내역이 그대로 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2021년에 약 9억 4천만 원 가량의 신고돼 있던 증권 내역이 이듬해인 2022년에는 0원으로 나옵니다. 같은 기간 예금 잔액은 1억 4,769만 원에서 11억 1,581만 원으로 9억 6천만 원 가량 늘어납니다. 증권 처분액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면 거액의 예금은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문제는 김 의원의 해명 태도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먼저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올해 41살, 82년생인 김 의원은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죠. 청년 정치인의 어려움을 말하는 이 후원금 모집 영상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계좌번호는 밑에 자막으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후원금 사실 이제 청년들이 모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정말 만약 조금만이라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더 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뭐도 말이 많아요. 한 푼 주십시오 이게. 한 푼 주시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네, 한 푼만 주십시오. 다시 저랑 같이 하세요. 네. 자, 김남국 의원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면서 후원금을 꽉 채워서 지금 1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 정치인이지만 어쨌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주식이나 코인 투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김 의원은 같은 청년 정치인인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꺼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를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문제가 되느냐라면서요. 이 대표가 가상화폐로 돈 벌었다고 하면 화제로 띄워주고 김남국이 돈 벌면 온갖 언론에서 나쁘게 보도하는 게 정상은 아니라고 한 겁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코인 투자 내역이 보도된 데 대해서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탓도 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제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뭘 거시겠습니까? 뭘 걸겠느냐, 이 한 장관의 과거 이 발언을 상기시킨 듯한데요.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네, 한 장관도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요.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을 사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참전을 해서 이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편을 들었는데요. 김 의원을 향해서 서민정당 표방하면서 돈 투기에 열중하고 들키니 전 재산 걸고 내기하자는 고약한 심성으로 어떻게 정치하겠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60억 코인을 사회에 환원하고 다른 길을 가라. 즉 정치를 그만두라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준석 핑계대지 말라 하면서 돈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역시 홍 시장의 글을 공유하면서 특활비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적 없습니다라고 글을 썼는데요. 본인의 투자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거 홍 시장이 특활비를 개인 용도로 썼다 이렇게 고백했던 점을 꼬집은 겁니다. 당시에 홍 시장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을 공동 발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이 김 의원 본인의 소명을 듣고 있고 이게 사실상 당 차원의 조사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단 김 의원의 소명이 우선이라는 걸 명확히 한 겁니다. 가상화폐 법안 발의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소명을 한 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불특정 다수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법을 발의하는 것을 갖고 이해 충돌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어떤 공감됩니다. 네, 하지만 이 돈봉투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당황스럽다는 속내를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목록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저도 60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규모인데 왜 공직자 재산 등록에 그게 빠져 있을까? 그럼 빨리 입법을 조치를 내서 공직자 재산 등록 항목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총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전 수행실장이고 철험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콕 집었습니다. 철험회 같은 강경파의 기수였던 김남국의 코인 사건, 그것도 재산 공개를 15억, 18억 이렇게밖에 안 한 친구가 몇십억, 60억씩 코인을 갖고 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네, 다정회 시작 직전에 김 의원이 본인의 코인 거래에 대한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사실 원래는 기자회견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됐는데 일단 서면 자료로 대체가 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60억 코인 김남국 의원, 서민 코스프레도 대선 자금도 아니야. 이준석, 한동훈, 김건희는 해명 방식 논란. 네. 자, 김남국 의원이 이제 조금 전에 유 실장도 설명했습니다만 이제 다정회 시작 직전에 이제 해명하는 입장을 좀 내놨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제 코인 자산이 이제 9억여 원이라는 그런 입장도 밝혔는데 김남국 의원이 설명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김 의원은 이른바 60억 코인 거래는 모두 실명 확인이 된 본인 명의의 지갑 주소만을 사용했고 다들 알만한 거래소만 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 2021년 3월 전에도 국내 대형 거래소는 실명 계좌 인증을 하는 등 자체 규제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인 투자 내역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초기 투자금은 2021년 1월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해서 9억 8,570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2월 9일에서 12일 사이에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를 했다는 건데요. 이후 2022년 2월 중순쯤에 가상화폐가 폭락을 거듭하면서 다른 가상화폐 여러 종목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 1천여만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건 앞서 내역을 밝혔던 440만 원이 다라고 했습니다. 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 차원의 조사에 착수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김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소명을 듣고 있고 그게 사실상 당 차원의 조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리심판원 회부 등보다는 본인 소명을 듣는 게 우선이라고 했는데요. FIU 조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건 검찰 탓이라든지 코인을 현금화해서 대선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은 말이 안 된다는 등의 김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였습니다. 인출이 아니라 이체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쓰려면 현금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440만 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440만 원을 대선 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설마 연결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이제 한편으로는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 또 한동훈 장관의 케이스를 또 강조를 했잖아요. 김 의원이 언급한 또 다른 인물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인데요. 오늘 본인이 서민 코스프레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면서 72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신으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되느냐라고 쓴 겁니다. 또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고 김남국이 하면 논란이 된다면서 정치적 공세고 이중잣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변호하고 나선 사람도 있었는데요. 청년 정치인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장 최고위원은 김 의원이 실제로 검소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다 저런 논리가 참 있구나 싶은데 가진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이제 이 사석에서도 김남국 의원 많이 검소하게 보지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지. 제가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정말 뭐 트어진 뭐 운동화 신고 다니고 실제로 그럽니다. 그리고 저랑도 같이 국회 3,600원짜리 뭐 이 3,800원으로 이제 올랐죠. 그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자주 그러거든요.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가 법적으로 문제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뭐 설왕설래가 좀 한창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이라든지 또 국민 정서에 위배될 수 있다는 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아무튼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내놨지만 정치권의 논란은 조금 더 이어질 그런 분위기로 봅니다. 자, 내일도 속보 좀 챙겨주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0억 코인 김남국 코스프레 아냐, 이준석 한동훈 김건희 눈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의 반장의 주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이 문전성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료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걸 두고 열정페이 논란이 일었죠. 논란이 커지자 평산책방 측에서는 오늘 모집을 철회했는데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소통반장 백다혜입니다. 네, 오늘은 주민 해시태그로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인물과 소식들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시태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라진 잊혀진 삶, 전광훈 수사 속도, 흑화한 안철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소식 해시태그는 사라진 잊혀진 삶입니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서 자신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 책방을 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문을 열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평산 책방이 우리 평산마을과 지사님 주민들의 문화 공간이 되고 또 사랑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른바 평산 책방은 개점 2주가 채 안 됐지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요. 개점 일주일 만에 방문객 만여 명이 다녀갔고 5,500권이 넘는 책을 판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퇴임 이후 잊혀진 삶을 원했던 문 전 대통령의 바람은 이미 사라진 것 같은데요. 문 전 대통령은 현실 정치가 자신을 소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제 자연인으로서는 잊혀질 수가 없는 것이지만 마지막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는 이제는 잊혀지고 싶다. 그런 뜻을 이제 그렇게 밝혔던 것인데 우선은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까요.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죠. 이렇게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 속에 이렇게 소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비판적 메시지를 내왔던 만큼 누가 먼저 잊혀진 삶을 현실로 소환했느냐는 설왕설래도 있겠지만 이건 잠시 뒤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1년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서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사저 주변을 수색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아서 일종의 해프닝에 그쳤는데요. 그런데 평산 책방에 열정페이 논란까지 불거진 겁니다. 지난 5일 평산 책방은 SNS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종일 봉사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고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평산 책방에 굿즈와 간식을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열정페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최저임금의 어떤 인상이라든지 또 지금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통해서 어떤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듯한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정책과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논란은 완전히 반대다. 정말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스스로 저는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평산책방 측은 법인 형태인 평산책방에는 이미 정직원이 있고 높은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따로 공고를 낸 거라고 부연했는데요.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자원봉사자 모집을 철회했습니다. 열정페이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을 현실 정치로 끌어올리는 목소리는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출연한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가 오는 10일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동시기 개봉작 중 한국 영화로는 예매율 1위, 전체 영화 중에서는 예매율 3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임에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제가 이룬 그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들죠. 5년간 이룬 성취가 무너졌다. 이 해당 발언으로 개봉 전부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문제의 발언은 영화의 최종 완성본에서는 빠졌습니다. 이창재 감독은 정치인 문재인을 다루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인간 문재인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편집에서 뺀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문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하는 분이 만들었다. 그다음에 뭐 이낙연 대표 안 나온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돈이 안 돌아간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문골 오소리 이런 분들 예전에 이분들이 사실은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지지 운동도 하고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로 한 건지 아니면 좀 가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 좀 조금 어찌 보면 당내 민주당 내에서는 좀 아픈 구석이긴 한데. 국민의힘에선 강성 온라인 팬덤 문제의 원조는 문 전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이번 평산책방도 일종의 정치적인 노림수라면서 하나의 진지구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념이라고 공식적인 면죄부를 주는 데서부터 강성 온라인 팬덤의 문제가 촉발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반성이나 후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그 문파들이 모일 수 있는 진지를 구축했다는 것,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인 진영 논리나 강성 팬덤의 문제를 완화시키기는커녕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라고 보고요. 장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취약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여전한 영향력을 과시해서 친문을 최대한 살리려는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보유 의혹으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의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잊혀진 삶을 원했던 문 전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췄다는 이번 영화가 정치적인 영향을 어떻게 불러올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전광훈 수사 속도입니다. 경찰이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씨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인데요. 최근 전 씨는 광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5.18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시민군이 공수부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라붙을 때 뒤에서 사살했다는 거예요. 자기 편을 자기들이 누가 북한의 고정간첩 세력이 재판 내내 헬기 사격을 부인하다가 아무런 반성 없이 세상을 떠난 전두환 씨의 주장을 반복하는 한편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이 개입했다는 왜곡 발언도 내뱉은 겁니다. 5월 단체는 5.18 민주정신의 의미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전 씨의 왜곡된 발언,
앞서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고 발언해왔던 지만원 씨의 주장과 유사합니다. 지 씨는 5.18을 폄훼하고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데요. 전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는 진실화해위의 수장 김광동 위원장까지 5.18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그 민주화운동을 인정하고 역사적 의의가 있었다라고 평가해 왔었습니다.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기를 앞두고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공식기관의 판단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5.18 폄훼 시도 또한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5월 단체들은 이를 막기 위해선 헌법 전문에 5월 정신을 수록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를 수차례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18 기념식에선 애둘러 표현하는 것에 그쳐서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의 실망을 사기도 했는데요. 오는 5.18 기념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지, 만약 참석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흑화한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당시 이진복 정무수석으로부터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죄로 공개 경고를 받았죠.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수석의 공개 경고 이후에 곧장 몸을 낮췄던 안 의원인데요.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을 통해 이진복 정무수석의 당 공천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이 받았던 수모를 고스란히 돌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니까 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남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태 최고위원과 이 수석이 해당 발언에 대해 부인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당 공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단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한 건데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1년을 앞두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이 됐습니다. 정권 교체가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대 야당의 대선 불복과 무조건 반대 탓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도 분명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정권 교체가 대한민국을 살렸다고 말하는 한편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나듯 많은 국민이 현 정부에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변화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또 자신이 정치를 시작했던 동기, 과학기술 강국의 꿈도 빼놓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이후 당정과 마찰을 빚어온 가운데 직접적인 갈등은 피해왔던 안철수 의원. 최근 대통령실을 향한 날선 발언들은 다시금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정치권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정한 소통반장, 백반장의 주민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지 벌써 3개월이 됐잖아요. 내일 헌재에서 첫 탄핵 심판 변론이 열리는데 뜨거운 공방이 예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회 측은 참사 당시 관련 신고가 이어졌고 재난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결과는 참혹하지만 책임을 장관에게 지우는 건 정치적 추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참사 책임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없어도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장관이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재판부의 증인 채택 여부도 주목이 됩니다. 국회 측은 유족 1명과 생존자 1명을 포함한 증인 8명을 신청했지만 이 장관 측은 이미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증인 채택 여부와 이태원 골목 현장 검증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인데요. 변론을 거친 뒤에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파면이 결정됩니다. 만약 파면이 될 경우 이 장관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가 없고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경우에는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됩니다. 네, 자, 백 반장이 내일 취재 좀 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열심히보다도 이제 잘해서 내일 주민 해시태그에서 다루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잘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참 대답은 잘해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